투자 권유와 사례 분석. 이것도 역시 직무윤리랑 연결돼서 또 문제들이 있고,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고득점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 권유 보시면요. 특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즉, 권유를 할 때는 특정에게 하는 거예요.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권유를 해야 되겠다.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권유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특히나 파생상품 거래는 제한이 되고요. 펀드의 경우는 간이 투자 설명서로 된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리플렛이라고 그랬어요. 리플렛을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도 이제 공모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리플렛을 줘도 된다. 효력 발생 전후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투자자 구분은 어떻습니까?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그럼 주권 상장 법인도 전문 투자자인데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장외 파생 상품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된다고 그랬죠. 장외 파생 이미 한번 여러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투자자 정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자 정보는 서명 등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대리인한테도 투자자 정보 파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 의외로 많이 틀린 문장 중에 하나예요. 보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니 투자자 성향을 본인한테 해야지 대리인한테 하면 안 되지 않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경우이죠. 자녀를 위해서 막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보시면. 자,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정식으로 내 대신 그 투자자 정보 파악을 위임합니다라고 위임장이 정확히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도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온라인 상에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라인 상에서 적합성 원칙 등등 정해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위험이 높지 않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죠. MMF라든가 국채라든가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투자자 정보를 좀 간략히 할 수 있겠다. 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향 분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점수화 방식을 많이 쓰긴 하죠.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서 성향 파악이 용이합니다. 용이하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 경험이 1년 1점, 투자 경험이 2년 그러면 2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단순 합산하기 때문에 빨리 될 수는 있는데 빠른데 투자자만의 특정 성향이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점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추출 방식은 그런 걸 좀 보완할 수가 있는데 부적합한 상품을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아주 그냥 쉬운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4차선에서 이제 그 황색불로 신호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얼른 건너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은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투자 상품도 좀 그 안전도가 높은 상품은 기다린 사람한테는 안전도가 좀 높은 상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더 공격적인 상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좀 정교한 질문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고 시간이 아무래도 점수화보다는 좀 더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점수화 방식을 주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혼합 방식인데 이 둘을 섞은 거죠. 장단점을 이제 혼합한 거죠. 그래서 점수화 방식보다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축소가 됩니다. 혼합 방식. 그렇지만 추출 방식에 비해서 시스템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점수화 방식보다는 복잡해진다.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보고서라는 건 말 그대로 상담을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계약이나 일임 신탁할 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직원별로 상담 능력 차이가 꽤 나더라는 거죠. 직원별로 상담 실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표준화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각각의 장단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권유 일반 원칙 보시면 당연히 그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야 되고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해지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라든가 위험 회피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 사람이 그 달러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달러 선물 매도 계약 자체는 위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러가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 회피 목적에 딱 맞는 거죠. 이럴 때 혹은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거나 이럴 때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겠죠. 위험 회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기간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게 되면 적립식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을 낮게 평가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니까 투자자 성향 파악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펀드를 가입하셔야 되겠다. 좀 더 미국 주식형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형을 하시겠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은 보수적인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정확히 알리고 판매하거나 고객이 원하니까 아니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해서는 안 돼. 그러면 판매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확히 이 절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적합성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적합성 보고서. 특히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나왔냐면 ELS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외에 파생되는 상품들이잖아요. ELS는 주식 연관이고요. 주식이 아닌 거는 DLS라고 하죠. 이거를 펀드로 만들면 ELF, 신탁이 나면 ELT. DLS도 마찬가지죠. 펀드를 만들면 DLF, 신탁이 나면 DLT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투자자나 고령 및 초고령 투자자에게는 적합한지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ELS 같은 상품들은 나름 구조가 좀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령제 70세입니다. 초고령은 80세고요. 자, 고령 투자자 기본적인 보호 기준이 있고요. 80세 이상이면 보다 강화된. 자, 그리고 요거 좀 신경 쓰세요. 사리분별이 어렵다면 판매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문제가 된 상품 중에 하나가 그 DLF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보니까 아주 고령자한테도 꽤 팔렸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고들이 생기면 이런 규제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이런 상품들 있죠. 뭐 DLF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관리직 직원, 예를 들어서 지점장 등의 확인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은 이분이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윗 직원, 관리직 직원, 지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사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문제들을 좀 가능할지 문제가 없을지 이런 체크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자,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입니다.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권과 장내 파생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거부하는 경우에도 한 달 후 다른 종류 벌써 여러 번 나오네요. 자, 설명 의무 우리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고요. 투자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손익구조, 손실 위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환율에 관한 부분을 꼭 더 설명을 해야 되죠. 투자 설명서는 어떻습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로 가능한데 고객이 정식 투자 설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나중에 또 안 받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위험 등급입니다. 초고위험 등급은 해외 투자 펀드, 파생, 이해되시죠?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채권 같은 경우는 BB 플러스 이하는 뭡니까? 정부본드라고 그러죠? 투기 등급에 해당하니까 이런 펀드들. 이런 데 투자하는 채권, 선물 옵션, 장외 파생 전부 초고위험. 고위험은 뭐예요? 주식형이죠. 주식 혼합형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시험 목적상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이염. 이게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요 세 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를 연관 지으시면 될 거예요. 시험 목적상. 요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채권 혼합. 해외 투자인데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이 부분 보장된 ELS. 손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혼합형은 고위험으로 올라갑니다. 중위험보다 채권 혼합. 해외 그 투자 펀드는 초고위험인데 해외 투자하는데 채권에만 투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채권은 변동성이 적으니까 이럴 때는 중위험이고요. 원금 보장형은 저위험인데 원금 부분 보장형이니까 뭐예요? 중위험 등급. 꼭 외우셔야 돼. 중위험 등급은 이 세 개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고요. 초저위험은 MMF나 국공채. 이건 뭐 위험이 거의 많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중위험 등급이 뭐다? 위험 중립형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중립형이 뭐다? 중위험 등급. 이게 이제 위험에 대해서 중립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성향 분석에 이렇게 질문을 다 받아보면 대부분 이런 데 나옵니다. 위험 중립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공격 투자형이 나오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판매를 할 때 좀 왜냐하면 그 누구도 손실을 바라는 사람은 없고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손실에 대해서 거부감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위험 등급은 위험 중립형이라고 하고요.